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지은이는 한성희, 출판사는 네이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성희,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다.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국립서울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 책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기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스는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으로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을 바로 삽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될 신성한 노동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지 해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효율적인 정답이란 없다. 다만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노하우가 생길 뿐이다. 40이 넘어서 데뷔한 이래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고 박안서 선생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안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도 군사 분계선을 지키는 보초병보다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한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것저것을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케타는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난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었어도 삽드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 능력의 크기를 제한하여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40이 되고 50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서 쉽게 삽을 들 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는 적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그러니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기회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네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해서 냉수족이 되지 말자.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이 가진 조건에 의해서 사랑에 빠진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랑의 배후를 다 알지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충실해라. 비록 그 끝이 이별일지라도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테니까. 어차피 끝날 사랑인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서둘러 사랑을 끝내버린다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다음 사랑도 잘할 수 없다고 말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나?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마음속의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의 천국도 멀어진다.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감정은 모른 척하고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래서 감정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이런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인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기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다. 웬 한가한 소리냐고? 아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크게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부탁을 꺼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른 원인도 있다. 그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의존하기를 두려워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약점이 드러나면 상대가 그 약점을 붙들고 자기를 좌지우지하며 통제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형편과 비슷하다. 주변 나라가 언제 침범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끝없이 담을 쌓는다. 그 결과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다. 자기 영토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기꺼이 문을 연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며 더욱 부강해진다. 그런데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더욱더 가난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이 상황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탁도 잘한다. 타인의 도움이 나를 해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탁을 잘 못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부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부탁을 꺼리는 동안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회사에서 큰일이 터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문제 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미리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는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 가능했던 문제가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러니 제 힘으로는 버거운 일을 만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다. 공격성에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격성을 남을 해치는 것만으로 이해한다면 대단한 오해이다. 만일 공격성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공격성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본능적인 속성이다. 공격성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 이때 공격성은 파괴적인 공격성이 아닌 자기 보호의 공격성, 즉 건강한 자기 주장이다. 아이들은 4살쯤 되면 밥 먹듯이 부모에게 싫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때쯤 형성된 자아는 부모와는 다른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매일같이 항변한다. 어른들의 거절도 이와 비슷하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네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감을 해소할 방어 기제로 냉소를 택한다. 꿈의 가치를 격하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행을 가서 뭐해? 어차피 고생만 할걸. 변호사 돼서 뭐해? 요즘은 변호사들도 실업자가 많다던데. 이런 말들이 바로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욕망의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초라함을 감춰보려는 태도이다. 그런데 냉소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는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좌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냉소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는 것이다. 나중에는 해본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냉소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처할 수가 있다. 불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상황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치자. 그 상황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지, 한쪽 다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자기의 삶도 끝났다고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파괴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안다면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쉽게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렸으며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분명한 생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가? 사람은 누구나 절망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머무를 것인지,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되찾을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생사 여부를 몰라 애태웠던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모두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비보였다. 그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괴로워했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3년간 아우슈비츠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으며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 정신분석학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사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심리학 용어로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고무공을 힘차게 내리치면 바닥에 부딪혀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튀어오른다.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런 곰곰과 같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만든다. 혹시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녀는 7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가 되던 해 세상을 뜨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는 화가였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부터 유명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시골 마을의 주부였다.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5명을 잃은 슬픔을 겪었다.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가 택한 것은 자수였다. 나중에 자수를 못할 상황이 되자 대신 붓을 들었다. 모지스 할머니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식을 5명이나 먼저 보낸 경험이 없었더라면 모지스 할머니가 과연 그림을 그렸을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간은 작은 문제들로 균형을 잃는다. 반대로 커다란 문제는 인간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한다. 라고 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다. 나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부정적이 되기 쉽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 너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러니 너를 믿고 냉수가 너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과감히 뿌리쳤으면 좋겠다. 네 안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면 웬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사실 사람에게 죽고 사는 일 빼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분명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적이다. 그러나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고 타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이익과 욕망에만 매몰되어 행동하진 않는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개체로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을 존중한다.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칭하는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도입부에는 다음의 구절이 실려있다. 나는 그저 이런 생각으로 산다. 가능한 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잘해주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다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 나의 최대의 야심이다. 어쩌면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자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내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단단한 개인주의란 세상에는 나도 있고 타인도 있음을 존중하면서 나 개인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지만 절대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의 소중함을 지키는 삶이다. 그것은 나의 욕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타인의 욕망을 악용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단단한 개인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면
타인과 나 사이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책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누군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려 안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의무감에 끌려다니기보다 나를 보살피는 일에 더 마음을 쓸 수 있게 된다. 타인에 대한 존중의 바탕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남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웨인 다이어가 그의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나를 먼저 사랑한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문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밋밋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과정에서 오는 논리적인 즐거움이 쌓여 천직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놀이에 대한 본능이 있다. 놀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 아이들의 놀이 세계는 재미와 즐거움이 빠지지 않는다. 또한 그 안에는 호기심과 자발성이 있으며 창의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놀이를 반복한다. 어른들의 일에도 논리적인 요소가 반영된다면 더 이상 일이 억지로 해야 될 무엇이 아닐 수가 있다. 비록 의무로 시작했다 해도 성취감과 희열을 경험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어 일에 자발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몰입은 일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나 또한 그동안 일을 하면서 힘든 적이 많았다. 그래도 끝내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몰입이 주는 생동감이 즐거운 보상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급격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행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을 느끼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강력하게 찾아온다면 그 원인을 외부 사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도 찾아봐야 한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우울은 당연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울을 지독하게 겪거나 습관적으로 경험한다면 왜 우울감이 너를 찾아왔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엄격한 사람들도 우울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들의 특징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속에 숨어있는 경쟁심과 공격성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우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이다. 내가 나를 너무 차갑게 바라봐서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알리는 외침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고 매사에 경직이 되듯 내 안의 감시자 역할이 너무 커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동감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다. 그러니 잠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성취를 이룬 나, 도덕적이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도 소중하지만 자유롭고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나 역시도 중요하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을 때 우울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우울감이 창조의 셈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다. 그만큼 우울이 삶의 본질, 인생의 요체, 나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만약 우울이 너를 찾아오거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울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다. 끝없이 깊은 늪같이 보이는 우울에도 분명히 바닥은 존재한다.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보이는 세상은 그전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울의 늪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 불안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운전을 조심해서 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몸이 분주해지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서 잡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비교는 남아 그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이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도 없는 것이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지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화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불교에서 배웠다. 불교에서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개의 화살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가 나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불쾌감이 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다. 살아가는 한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화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히 나한테 욕을 하다니. 이렇게 분노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 화살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순간 두 번째 화살을 연쇄적으로 쏘지 말고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화를 우는 아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딕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른은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호흡만으로도 분노는 제법 가라앉는다.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 분노의 화염이 누그러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자.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화를 낼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모파상이 쓴 소설 목고리의 주인공 마틸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네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에 빚을 다 갚기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달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앗아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느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에 그 목걸이는 가짜였고 겨우 4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서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가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의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작가분의 필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버릴 게 없고 모든 챕터가 다 좋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